옵션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게 항상 또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이런 폰툰 그 연속형으로 지지되는 교량으로 이런 수중에 설치를 할 경우에 좀 그 항로를 제한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항상 적용이 될 수 있는 옵션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구간을 폰툰 지지교나 뭐 V식 교량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부 구간은 이런 그 서스펜션 브릿지나 아니면 케이블 브릿지로 활용을 해서 이 항로로 활용할 수 있는 이 그 경고를 확보를 하는 정도로 설계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특이한 케이스는 요 일본의 유메마이 브릿지라고 아치형 부유식 교량인데, 여기 대형 폰툰 두 개를 기준으로 이제 아치형 부유식 교량을 만들어 놓고, 이게 왼쪽에 굉장히 큰 힌지가 있어서 여기에 도개교 형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아는 이 다리가 위로 들리는 도개교가 아니고, 여기 힌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부유식 교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옆으로 이동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리를 열고 도개교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부유식 교량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여기 노르웨이에서 E39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기존에 이 페리 커넥션으로 이어져 있던 일부 피오르드 구간, 굉장히 수심이 깊고 넓은 피오르드 구간을 하이웨이 커넥션으로 잇겠다라는 노르웨이 정부의 이 그 투자가 있었고, 이제 국토부에서 본격적으로 나서가지고 연구와 어, 설계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히 비오나르 피오르덴이라고 하는 여기 지역, 한 5km 구간에 수심 300m 정도 되는 해협에다가 보유식 교량 컨셉을 잡으면서 여러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특히 2016년부터 여기서 그 메테오션 데이터, 그러니까 해양 조건들과 환경 조건들을 이제 계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 그 가상 센서를 늘리고 이런 연구들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고유식 교량에 대한 그 관심이나 조금 어, 그 기대가 조금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노르웨이 가서 조금 얘기를 들어본 것은, 현재는 이제 노르웨이에서도 좀 정권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는 이 비오나르 피오르덴의 지금 4.6km 구간에 그 사장교와 곡선형 폰툰 지지교 컨셉이 이미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이게 시공 직전 단계까지 왔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방산 쪽에 조금 집중을 하는 추세로 바뀌면서 지금은 일시 정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생이랑 그쪽 조교수분들께 조금 얘기를 들은 건데, 뭐 그래도 일단은 추후 연구나 다른 페리 커넥션 구간도 그 부유식 교량 형태의 컨셉으로 많이 디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연구는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만 전해 듣긴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부유식 교량 컨셉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계류선들이 이제 그 계류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위에 물에 떠 있는 부유식 기초와 이 해저 지반을 이어주는 선 형태의 구조 부재, 요 계류선에 의해서 주로 강성 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손상이 났을 때 구조물의 응답이 크게 변하고 구조 내력적으로 이제 재분배를 통해서 좀 추가적인 프로그레스가 일어남으로써 이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스마트 헬스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하고자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타겟 모델로 삼았던 것은 직선형 폰툰 지지 교량인데, 요거는 사실은 그 비오나르 피오르덴의 한 페이즈 3? 지금은 페이즈 5까지 나갔고요. 페이즈 3에 한 2019년도 때 컨셉 디자인이 되면서 활발히 연구가 되었던 그런
직선형 폰툰 지지 교량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나 시빌 엔지니어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논문이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프로젝트 리포트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저희가 리프로듀스 하기에 조금 적합한 모델로 판단을 해서 이 모델을 저희가 오카플렉스라는 이제 커플드 모델을 유한 요소적으로 풀 수 있는 타임 도메인 해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저희 고려대학교 모델로 재현을 하고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검증을 한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요걸로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데미지 손상 탐지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델에 대해서 잠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총 경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6km 정도 되고요. 이 다이아몬드로 표시된 게 부식 폰툰인데 폰툰 간의 간격은 한 125m 정도. 그리고 무어링 클러스터가 이렇게 네 군데에 박혀 있고 이 클러스터 간의 간격은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식 직선 교량에 이게 평면도기 때문에 Y 방향, 그러니까 횡방향에 대한 강성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이 계류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폰툰 간의 간격이 1km이기 때문에 거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완전히 독립적이진 않지만 그 조금 그 상관도가 조금 떨어지는 응답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센서 위치를 계류선에 가장 가까운 요 폰툰들로 하게 되면은 계류선에 대한 응답들이나 뭐 거동 같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충분히 계측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요 앞부분에는 이제 원래는 케이블 스테이드 브릿지인데 그거를 이제 다른 문헌들이랑 리포트에서 조금 단순화를 해서 모델링을 한 게 있어서 딱 리프로듀스 하기 좋겠다 싶어서 요거를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케이블 스테이드 브릿지는 원래 케이블이랑 그 하이웨이 거더 섹션이 전부 모델링이 되는 게 맞는데 요거를 거기서는 트렁케이트 하고 그 경계 조건을 이제 픽스로 주면서 어느 정도 어, 그 고유진 동수 부분에서 정보 피팅을 해놓은 상태의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검증을 진행을 했었고, 그 동력학적으로, 정력학적으로, 저희 모델이랑 해당 리포트와 문헌에 나와 있는 모델이랑 거동들을 전부 피팅을 해서 되게 그 어그리먼트가 좋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말이 생각이 안 나서 하여튼 잘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뢰도 있는 모델을 확보를 해 놓았다. 수치 모델을 확보를 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 어쨌든 그 데미지 디텍션에 대한 필요성은 명백합니다. 요런 프로그레시브 콜랩스에 대한 리스크가 어쨌든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탐지를 통해서 유지 관리 보수 그리고 그런 어, 체계를 잡아 놓아야 되는 것이 일단 명백하고 최근에는 특히나 계류선 같은 경우에는 수중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센서 장비라든지 그 다수의 그런 계측이나 그 정기적인 그 인력을 통한 그런 유지 관리 체계를 확보를 하는 게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기법을 활용을 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는 체계들이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시빌 스트럭처를 대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어, 요즘에 연구 트렌드들은 그 로컬한 데미지를 명확하게 그 핀포인트를 해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제시를 하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류선의 파단 조건에 대해서 그런 위치 탐지를 할 수 있는 정확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드 패턴 레코그니션 모델을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 항상 이제 처음 요런 패턴 인지 알고리즘이나 뭐 손상 탐지에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하다 보면 항상 갖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패턴인지가 도대체 뭐냐, 정확하게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패턴인지가 뭐냐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했을 때 이거 꽤나 좀 오래 전부터 많이 연구가 되어던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기로는. 네, 다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단은 패턴 인지라고 하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주로 다루는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어떤 개념이 되겠고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그 저희가 이제 센서 데이터나 뭐 계측 데이터 같은 걸로 이제 로우 데이터를 보게 될 텐데 그런 인간의 판단이나 뭐 눈으로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없는 이런 고차원에 숨겨져 있는 불변하는 패턴, 불변하는 키 피처들을 이제 패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추출해내는 방식들은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능할 텐데 그것을 패턴 레코그니션, 패턴 인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면은 패턴 인지를 위해서 그 옛날부터 연구가 수행이 되어 왔는데 전부 다 뉴럴 네트워크로만 했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 옛날에도 이제 뉴럴 네트워크 컨셉이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연산이나 뭐 해상도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통계적인 모델로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분류 문제에 있어서 통계 모델은 확실히 파워풀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모델을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음,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것이 이제 통계적인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어떤 뭐 데이터들의 분포에 대한 가정이나 뭐 디스트리뷰션 같은 것들을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가정을 이제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오차가 커진다거나 또는 근본적으로 제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활용을 해야 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된 계기는 이 구조물의 상태 진단, 이 그 손상에 대한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인텍트 조건이 있고 데미지드 컨디션이 있을 텐데 요거를 분리하는 기준이 되는 것들은 어쨌든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구조물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디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트레시홀드라고 하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변하고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는데 통계 모델로서 그 이것의 업데이트가 용이한가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통계 모델의 업데이트를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데이터만 잘라서 얘를 재학습을 시키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조금 이거를 통째로 다시 다 재학습을 시켜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좀 대두가 되면서 확실히 이런 어댑터빌리티에 대해서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강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반드시 써야만 한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이제 패턴 레커그니션에 쓰는 데 있어서 당위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라는 그 해석 절차를 따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오프쇼어 엔지니어링, 이제 해양 구조물의 응답 해석, 동적 해석, 구조 해석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해석 절차이고, 뭐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다 하기보다는 일단 큰 흐름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모든 그 유체 동력학적인 응답들을 이제 사전에 평가를 해두고 그거를 이제 타임 도메인, 시간 영역에서 이 단위 단위 진폭당, 주파수별로 단위 진폭당 응답을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옮겨와서 매핑을 시켜서 이제 매 타임 스텝마다 해석을 수행을 하고
이제 커플드된 모델에 대해서 전부 응답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새로 개발된 건 아니고 기존의 오프쇼어 엔지니어링에서 굉장히 어, 많이 활용을 하던 체계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부유식 교량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폰툰에 대해서 그런 주파수 영역 해석을 수행을 하고 이 타임 도메인 영역에 와서는 폰툰들을 전부 다 개별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칼럼과 거더를 라인 요소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계류선도 이제 폰툰에 연결을 시키고 해저 지반에 앵커링을 시켜서 경계 조건을 주고 이제 풀리 커플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제 웨이브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모든 위치에서 구조 부재와 구조 요소에서 내력과 뭐 동적 응답 같은 것들을 전부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컬렉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목적 자체가 계류선의 손상을 탐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손상 위치까지 탐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응답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위치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했고 뭐 부착한다는 게 이제 가상 센서로서 저 좌표 위치에서 응답을 따겠다는 뜻이고요. 센서 1부터 센서 2까지, 센서 8까지 각 두 개의 센서를 이 폰툰의 상단에 양단 끝에다가 부착을 한 다음에 이 무어링 클러스터마다 무어링 클러스터에 부착되어 있는 이 그 폰툰 위치에서 전부 센서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그 데이터들을 추출을 했는데 이제 웨이브 시뮬레이션을 각 개별적으로 다 돌리게 되는 거고요. 웨이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불규칙 파랑에 대해서 보통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유입하고라고 하는 significant wave height랑 이제 피크 프리퀀시라고 하는 이 피크 주기에 대한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뭐 물론 쉐이프 파라미터도 하나 더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불규칙 파랑에 대한 주파수 스펙트럼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함수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랜덤 시드를 기반으로 일레귤러한 웨이브 프로파일을 형성을 할 수 있게 되고 각각의 웨이브 이 글자로 이제 TR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각각이 이제 불규칙 파랑 스펙트럼이 될 거고요. 트레이닝이라고 표기된 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웨이브 스펙트럼을 개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구축을 하고 요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트레이닝 셋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완전 개별적인 웨이브 스펙트럼을 따로 빼놔서 똑같이 인텍트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상 탐지의 성능을 위해서 데미지 케이스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또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데미지 케이스에 대한 정의를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DC1부터 DC4까지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어, 이 각각의 클러스터에서의 랜덤으로 계류선을 하나 제거를 한 상태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DC1이라고 하는 거는 이 ML 클러스터 1에서 이 8개의 계류선 중에 하나를 임의로 빼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테스트 케이스의 데미지드 1이 1.5에 4.9다 라고 할 때 여기 DC1 중에서는 어디에서 그 계류선이 뽑아졌는지는 저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상태에서도 계측이 손상 탐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랜덤으로 페일류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각각의 5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데 손상의 케이스가 있는데 그 전부 다 다른 웨이브 시뮬레이션이지만 각각의 다 다른 계류선을 끄는 상태로 시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어디에 계류선이 끊어졌건 간에 어쨌든 적어도 이 클러스터 1 위치에서의 손상은 탐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테스트 케이스를 트레이닝 셋에서 보여주지 않은 시뮬레이션 조건으로 했던 이유는 이 손상 탐지 모델이 어, 성능이 일반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턴 인지라고 했는데
저희가 트레이닝 셋에서 보여준 것에만 오버피팅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패턴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텍트라고 하는 이 조건에서 모든 조건에서 패턴을 똑같이 인지를 하고 모든 응답을 재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진짜 일반화시켜서 할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요 완전히 분리된 테스트 케이스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모델 아키텍처인데요. 기본적으로 원 디멘셔널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 오토인코더 모델의 형식을 차용을 하고 있고요.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비지도 학습 계열의 알고리즘이 되겠고, 인코딩 파트에서 뭐 이제 뭐 타원을 압축하거나 뭐 팽창을 시켜가지고 이 중앙에 잠재 벡터까지 이제 도달을 하는 동안에 키 피처들을 뽑아내고 디코딩 파트에서 이것들을 다시 재조합해가지고 인풋에 넣었던 데이터를 재현을 시키도록 인풋에서 넣었던 가속도 데이터를 재현을 시키도록 최적화를 시키는 모델이 이제 오토엔코더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차원을 줄여서 중간에 보틀넥을 만드는 게 이제 전통적인 오토엔코더 모델의 형식인데 요즘은 또 이렇게 안 한대요. 요즘은 이렇게 보틀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그 항아리 형태로 중앙을 늘려서 유넷 구조라고 하던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도해 본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이제 노이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애초에 지금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인풋도 클린한 데이터고요. 아웃풋도 클린한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노이즈가 되게 랜덤하게 포함이 될 거고, 그래서 인풋 단에 노이즈 데이터를 넣고요. 아웃풋 단에 클린 데이터를 넣어서 애초에 이 오토 인코더 모델이 비노이징을 하게끔 자동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또 요즘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이런 버틀렉으로 가면은 차원이 줄면서 오히려 그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유넷으로 항아리 형태로 오히려 늘리는 구조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모델은 이제 인풋 단에 넣었던 데이터를 재현을 완벽하게 시키는 형태로 재현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 과정 자체를 이제 패턴 인지라고 보고 있고요. 인텍 조건에서 비손상 조건에서 이제 데이터들만 가지고 학습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이제 손상된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 패턴이 바뀌었을 테니까 그러면 오차가 커지게 될 겁니다. 이 제대로 된 모델이 구현이 됐다면. 그래서 이 손상되었을 때 에러를 이제 증폭시키는 앰플리파이어 역할을 하면서 어, 그 손상 탐지와 위치 탐지까지 수행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가속도 데이터인데요. 가속도 데이터 샘플을 따온 건데 검은색 선이 이제 인텍트 샘플이고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된 게 데미지드 샘플입니다. 이게 거의 차이가 없어요. 로우 데이터를 봤을 때 계류선 하나가 끊어졌다고 해도 애초에 설계 철학상으로 그 한계 상태에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런 계류선의 파단 조건에서도 구조물이 충분히 서바이브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안정적인 응답을 내비치게 됩니다. 요 살짝의 피크에서 값이 차이 나는 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이 오토인코더 모델을 학습을 통해서 넣게 되면은 이게 오차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패턴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플럭추에이팅 하는 패턴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요 데미지드 샘플을 먹이면 그대로 다 재현해 냅니다. 오토인코더 모델이 이 손상 조건과 인텍 조건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민감한 모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 처리를 통해서 조금 데미지에 대해서 이제 그 피처들을 구분을 해낼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블렛 패켓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전 처리 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웨이블렛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
여기 선상 탐지나 인공지능 활용 쪽에서 전처리 기법에서는 어느 정도 흔하게 활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그 구조 엔지니어들은 뭐 후리에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되게 익숙하게 접하고 알고 있습니다. 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결국에 타임 도메인의 시그널을 주파수 영역으로 완전히 옮겨서 본다는 건데, 웨이블렛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제 CWT, DWT가 있는데, 디스크리트 웨이블렛 트랜스폼이고 컨티뉴어스 웨이블렛 트랜스폼이에요. 이걸 보시면은 가로축에는 시간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시간축과 프리퀀시 레인지가 살아 있고 이 색깔의 덴시티가 이제 노멀라이즈드 파워라고 해서 이 웨이블렛 필터를 통해서 그 유사도를 계측한 그 개수들을 추출해내거든요. 웨이블렛 트랜스폼에서는 그 개수들의 크기를 이제 3차원 데이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웨이블렛 트랜스폼에서는 포리에 트랜스폼과 다르게 이 타임 스텝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살아 있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요즘에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자체를 이미지 데이터로 그냥 바로 어, 활용을 해서 뭐 전처리로 활용을 하는 연구도 많이 봤고, 이제 웨이블렛 트랜스폼이 이제 주파수 영역대별로 되게 디컴포지션을 잘 해가지고 좀 특징들을 잘 추출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고, 웨이블렛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패켓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디스크리트 웨이블렛 트랜스폼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요 위에 표시된 어, 다우비시라고 하던데 다우비시 펑션 이 필터 뱅크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확한 수식은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필터 뱅크를 사전에 정의를 하게 되면은 요 하이 패스 필터와 로우 패스 필터의 함수들이 정의가 됩니다. 이미 개수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전 정의가 되어 있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요 관계성 하이 패스와 로우 패스 필터의 관계성은 이미 직교성 오소노멀리티나 뭐 완전 이제 가역성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검증이 되고 가능하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웨이블렛 트랜스폼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요런 그 필터 마더 필터라고 하는데 일종의 베이시스 펑션이 되겠고요. 이 베이시스 펑션이랑 이 그 원조 시그널 원 시그널에다가 그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스케일링과 시프팅이라고 하는데 이 마더 필터를 얼마나 스케일링을 해서 늘리거나 시프팅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컨볼루션을 통해서 개수를 추출해냅니다. 이 과정이 이제 이 마더 필터와 유사도에 대한 그 개수를 뽑아내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것들을 이제 웨이블렛 트랜스폼의 코에피션트들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프트랑 스케일링에 대한 코에피션트들을 이제 제곱해서 그 더해서 루트를 씌워 놓은 게 이제 파워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디스크리트 웨이블렛 트랜스폼 펑션을 통해서 어, 원조 시그널을 주파수 대역별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샘플을 보여드리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은데 제가 이 타임 스텝을 0.1초 간격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토탈 프리퀀시 레인지 자체는 이제 10Hz의 반틈, 5Hz로 정의가 되고요. 요거는 여기 웨이블렛 트랜스폼의 정의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디스크리트 웨이블렛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딕 스케일, 그러니까 2의 n승 스케일로 등간격으로 이미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0에서 0.625Hz 이렇게 저주파부터 고주파 대역까지 등간격으로 전부 그 섭 밴드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잘라서 어, 그 주파수 대역별로 코에피션트들을 전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액셀러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 표기가 된 거고요. 사실은 그 웨이블렛 필터 펑션과의 유사도를 계측한 코에피션트 값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차원이 없어야 됩니다. 네, 요거는 없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이거 로우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프리 프로세싱을 거치면은 인텍트 샘플과 데미지드 샘플의 패턴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는 비슷할 수 있어요. 당연히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는 어, 명확하게 이제 키 피처들을 분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전처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 아까 보여드렸던 원 디멘셔널 컨볼루션 오토 엔코더의 그 학습을 인텍트 조건에 대해서만 학습을 시키면은 추후에 이제 데미지드 샘플이 들어왔을 때 명확하게 오차를 뻥튀기 시켜서 얘가 손상이 났다 안 났다를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테스트 1, 2 케이스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이는 거고요. 일반화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했던 거고, 요렇게 표기하는 걸 이제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데, 음, 어쨌든 이 박스 플롯 안에 표현된 모든 값들은 기본적으로 RMSE, 그러니까 재현 오차에 대한 그 평균 오차 값들,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 이 샘플별로 이제 모든 오차값들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샘플들의 각각의 오차를 이제 1등부터 이제 네, 퍼센티지로 이제 쭉 배열을 해놓고 75%까지 그리고 25%에서 75%까지를 이제 Q1과 Q3로서 이제 정의를 하고 이제 중간값은 이제 미디안으로 표기를 해서 이렇게 박스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뒤에 있는 건 이제 휘스커 라인이라고 하는데 요 끝에 표시된 값이 실제로 어, 그 오차 샘플들의 가장 멀리 있는 값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회색이 인텍트 조건이 되겠고 이제 파란색이랑 뭐 초록색이 테스트 케이스가 되는데 거의 비슷하죠. 인텍트 조건 내에 있는 오차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인텍트 조건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제 데미지드 컨디션과 인텍트 조건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인텍트 조건에서도 어쨌든 재현 오차를 기반으로 얘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현 오차들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3배 값을 일반적으로 이 임계값으로 잡게 됩니다. 임계값으로 잡았을 때 요거를 넘어가게 되면은 얘는 이 그 인텍트 조건에서의 아웃라이어들을 전부 포함을 해서라도 얘는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손상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미지 컨디션에 대해서 전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제 파란색, 뭐 초록색, 주황색, 보라색이 각각 이제 데미지 케이스 1, 2, 3, 4가 되겠고 각각의 케이스에서만 특출나게 해당 위치에서 오차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를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얘는 손상 탐지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스레숄드 값들을 충분히 다 넘기 때문에 그 무조건 100% 손상이 났다라고 볼 수는 있고 거기에 더해서 특정 센서 위치에서만 오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얘는 위치까지 탐지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조금 더 이제 그 디텍팅 어큐러시라고 해서 이 위에서 보인 거는 이제 박스 플롯이니까 이 스레숄드를 넘긴 그 오차 샘플들, 데이터 샘플들의 개수를 가지고 그 퍼센티지를 내서 이제 표기를 하면은 이제 데미지 케이스별로 해당 위치 센서 위치에서만 디텍팅 어큐러시가 거의 95% 이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손상 위치와 탐지까지는 확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요거까지는 이제 단일 손상, 단일 계류상 손상, 싱글 라인 페일류어에 대해서는 요게 가능하고요. 계류선이 만약에 2개가 끊어졌다라고 했을 때부터는 위치 탐지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게 2개가 끊어지고부터는 구조물의 로컬한 손상이나 뭐 그 패턴 변화가 아니고 진짜 전역
글로벌한 구조물 자체, 거동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모든 위치에서 다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 모든 센서 위치에서 오차는 확실히 스레시홀드를 넘지만 위치 탐지까지는 조금 더 민감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계속 연구 개발 중인 스텝이고, 지금은 웨이브 디렉션 같은 경우를 수직 방향으로 고정을 해놨거든요. 그 교축의 직각인 방향. 이게 교축이 있으면은 거기에 수직인 방향으로 웨이브 헤딩이 오는 것으로 고정을 해놨는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조건에서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고, 손상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지금은 특정 무어링 클러스터 위치에서만 집중적으로 손상을 가했는데, 만약에 다중 손상이 난다. ML1과 ML3에서 다중 손상이 난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오차 분포를 보이느냐, 아니면 그걸 손상 탐지를 할 수 있느냐, 요거를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이 모델의 로버스트니스를 위해서 이제 노이즈에 대한 민감도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네, 추가적으로, 네, 그 풍하중 조건이나 뭐 커렌트 같은 환경하중 조건을 추가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환경 하중이 가해지면 얘는 구조물의 입장에서 이제 노드의 입장에서 그 외력 조건으로서 환산이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운동 방정식을 풀 때 폴스텀들은 다 우항에 묶이게 되잖아요. 왼쪽에는 이제 구조물의 그 특성치들, 뭐 메스나 스티프니스나 뭐 댐핑에 대한 그런 특성치들, 매트릭스들이 오게 될 거고 우항에 폴스 텀들이 묶이게 되면서 어쨌든 이 구조물의 조건 자체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중 조건이 변할지언정. 대신 응답들은 하중에 대해서 바뀔 수 있겠지만 이 응답들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물의 기본적인 그 시스템의 특성치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패턴 인지가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게 실제로 다양한 환경 하중들을 컨비네이션 했을 때 어,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